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 서아프리카의 위험 지역에서 피랍된 한국인 여성 장 씨가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프랑스 현지에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한국으로 현재 오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장 씨가 부르키나 파소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을 더 여행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런 위험한 곳들을 여행했었던 걸까요? 이 장 씨의 여행 행적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달만 들어 벌써 세 번째 이른바 보수 진영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에도 정치권이 변한 건 없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들었습니다. 색깔론 좌우타령하지 말라. 동아일보는 협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원로 간담회와 취임 2주년 대담에 이어서 어제까지 이달에만 3차례 보수를 정조준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포석이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후안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는 뜻의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쓰며 반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있는 버스가 멈춰 서느냐 마느냐에 중대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대책은 결국 또 세금 풀기. 버스 파업 대책도 세금 풀기, 일자리 대책도 세금 풀기. 주 52시간으로 시작된 이번 버스 파업, 대란이 임박하자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땐 10개 광역단체 버스기사 월급도 나라 돈으로 올려줘야 할 판이 됐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나 다름없다라고 썼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번 버스 파업처럼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이 최저임금 인상도 아직까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9,200만 원. 9,200만 원. 그런데 연봉 9,200만 원을 평균 연봉 받는 이 현대차 직원 7,200명이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연봉이 9,200만 원인데 기본급이 낮고 여러 가지 상여금과 수당이 많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노동자가 무려 7,2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연봉 9,200만 원 받는 현대차 직원들의 기본급을 더 올려줘서 연봉을 1억 넘기던가 아니면 현대차의 CEO를 법적 처벌하던가 이것도 아니면 현대차 직원들의 임금 체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임금 체계를 다 뜯어고치던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한다면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피랍됐다가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 씨가 알고 봤더니 위험경보 6개국을 배낭여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적색 지역인 말리까지 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SNS 등에 이 장 씨의 사진들이 공개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미국 여성과 납치 전 3개월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로코에서 서사하라에서 모리타니에서 다시 말리로 장 씨는 장 씨를 납치한 무장 세력의 근거지인 말리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행하지 말라, 철수하라라고 지역해놓은 지역을 굳이 여행한 장 씨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전직 미국 정보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직접 광주에 내려왔다. 그리고 사살 명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장 씨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국회 회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전직 미국 정보관인데 20일에 그때 당시 헬기로 광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려왔다. 방문을 했다.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 505 보안대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전두환 전 대통령만 나는 발포를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일면 헤드라인 사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야간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현저하게 아직까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의 아주 작은 불씨 한 점을 빼고선 북한 전역이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전력 사정도 여의치 않고 이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북한의 경제력이 측정됐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를 1,400달러, 약 165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세계 10대 비인공국의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자국의 국민들은 세계 10대 빈공국에 해당할 정도로 불멍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계속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등 무기에만 돈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칼잡이 출신의 젠틀한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고요. 민주당에서 요즘 뜨는 대변인입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막말 일침, 그리고 피랍된 장씨, 이 여성,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저희 채널A가 취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JTBC 대표의 사진과 함께 경찰의 마크가 그려져 있죠. 정권 눈치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작심한 듯 보입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세 번째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낡은 질서 속의 완칙과 특권, 낡은 이념의 잣대는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작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국당에 대한 비판,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을 전직,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거들었습니다. 먼저 현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은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냉전시대 낡은 사고로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노영민 실장이 공개 이메일을 보내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들었어요. 임종석 실장,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현직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과 노영민 실장이 한날 한시 동시에 이렇게 야당을 비판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낡은 이념의 잣대다 비판하는 것에서 이런 발언 나왔어요. 박정화 대변인. 원로와의 대화, 그 다음에 2주년 대담, 이를 통해서
그 파편적으로 좀 나왔던 대통령의 생각과 그 청와대 지금 참모진들의 생각이 집대성돼서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제 저는 사실은 그 뉴스를 이렇게 듣는 순간 굉장히 그 서늘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안 사실은 청와대가 우리 뭐 대변인 체제가 변하면서 그 정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은 딱 이렇게 되면서 그 청와대가 또 정쟁의 한가운데 딱 들어서 국민들을 좌우로 쫙쫙 갈라놓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많이 그 정쟁 한가운데 있는다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대통령의 그 2년 전 취임사를 한번 쭉 봤더니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우리 국민이고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고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나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글쎄요. 점점 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물론 그 여야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뭐 정당 지지율 중 나오는 것처럼 양극단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대통령은 가운데서 야당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 있는 점을 헤쳐나가고 국민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치, 낡은 이념, 잣대,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야당을 비판하는데 당사자인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청와대를 향해서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하나하나씩 들어보시죠. 수보회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결국 야당 탓, 자유한국당 탓, 촛불 안 든 국민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남 탓으로 일관된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에 이제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문제의 진원이 진정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외면한 채 철저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까지 거들었는데요. 국민은 전국이 풀리는 것도 꼬이는 것도 결국 청와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솔선수범의 건설적인 전국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게 순서다. 바른미래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까지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박소영 기자, 확실히 총선이 가까워져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 이른바 보수 진영에 대해서 겨냥한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월에 좀 행사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 사회 원로와의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 갈등하는 게 가장 힘들다. 국민들이 적대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9일 취임 2주년 인터뷰가 있었죠.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고 하고 또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언급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야당을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물론 적폐 청산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폐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적폐 청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죠.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야당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여당이 뭉쳐서 이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였죠. 한국당이 화를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제가 화를 내니까 저봐 쟤 화내잖아. 화내니까 이상한 거야. 라고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여권의 책임을 다한 거라고 할 수 없죠. 화가 나는 것이 날만한 상황을 만들어놨으면 어느 정도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게 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색깔론까지 더해서 쟤네가 색깔론 얘기하잖아 라고 하면서 색깔론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색깔론에 집착을 하는 게 한국당도 문제지만 오히려 여권에서도 너무 색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현 대변인 이게 총선이 다가오고 한국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같아지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
선거용으로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그건 나오고 아닌 것 있는데. 같고요. 지금 왜냐면 사실은 한국당에서 계속 장외 집회에서는 굉장히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좌파, 예. 독재. 사실은 뭐 지금 좌파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되면 독재라는 분이 뭐 우리 군사 독재 후계인 정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더구나 이 패스트 트랙을 입법 구테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테타라는 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직접 하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말에 대해서 낡은 이념의 잣대 얼마나 정제되어 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굉장히 뭐 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표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의 발언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한국당을 옹호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말 상관없다. 사실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다 아니면 그거 자체 비난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조금 더 세게 얘기한 것 뿐이어서 제가 보기엔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 어찌 보면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저는 조언, 충고라고 봅니다. 예. 이 중에서 황교안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묘하게 뭐랄까요, 대결 양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지금 한마디씩 주고받고 있어요. 공안검사 황교안, 운동권 스타 임종석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이냐. 내가 그 주임 검사였다. 맨 싸움만 하지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좌파들 싸움만 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게 없다. 황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하자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공안검사 시절의 인식에서 진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놀랍다. 그러니까 저 사람 옛날 사람, 과거 이렇게 서로 규정을 한 겁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묘하게 둘이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운동권 386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좌파의 경제적 이념에 사실상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표 주자가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전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이에 질세라 본인이 과거에 임수경 씨를 평양수전에 보냈던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공안검사들이 나를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내용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내려왔고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디에 출마할까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종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이른바 임종석 비서실장과 황교안 대표가 빅매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기싸움을 벌써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종로에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험난한 벽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지역구를 물러날 것 같다라고 보이지 않는 부속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굳이 종로를 지역구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악력들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든지 간에 출마해서 본인이 총선 이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거든요. 예.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재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여권에 든든한 후원이 있다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황교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총선 때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도 그렇고 노영민 실장의 발언도 그렇고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경제적인 실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극단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에 대한 표현을 극단적인 정치라고 치부해버리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를 귀담아 듣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하고 난 다음에 야당과의 설득에 나서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통합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까지 야당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여야 사이도 냉랭한데 청와대와 야당 사이도 냉랭해지면서 당분간 이제 국회 협치는 조금은 좀 멀어 보인다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JTBC 손석희 대표의 이른바 배임 미수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그것도 실명으로 경찰 내부 정보망에 경찰의 이번 수사가 부실하다, 창피하다라는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고 어떤 글을 올렸을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현직 경찰이 경찰 정보 내부방에 올렸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꽤 큰 파장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데요. 정권의 눈치를 본 판단이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의 업무용 포털인 폴렛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의 이모 경위. 경위면은 그래도 경찰 내에서 상당히 계급이 있습니다. 경위. 실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글을요. 제목.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에 자문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한 명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건도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한테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하위직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직 경찰이 따끔한 글을 썼습니다. 박수영 기자. 사실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특히 배임미수 혐의와 관련돼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찰이 외부자까지 모셔놓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부자 같은 경우에는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과연 이 민변 출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많이 한 그런 변호사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 제대로 된 자문이었나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 망이죠. 경찰 회사로 치면 사내 게시판, 사내 그런 셈인데 이 경찰들만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이 배임 혐의로 관련해서 좀 그런 자문 자체가 좀 문제였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서울 서부지검이 경찰 수사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라고 돌려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문을 구한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과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고 두고 경찰이 보관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권이 너무 우스워진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직 경찰까지 이번 수사가 이상한 건 경찰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이제 대통령 발언하면서 이 촛불 얘기도 잠깐 나왔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워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저처럼 문자메시지에 근거해서 여러 차례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이 이거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그대로 송치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사실상 촛불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로 청와대는 조금 인정성이 있지만 JTBC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보다 촛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게 되는 경찰 간부의 비판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찰이 외부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었는데 그 자문을 얻었던 변호사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 변호사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제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게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보여줬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혜택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허익범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이 최종적으로 출범되고 난 뒤에 김경수 지사는 기소되고 결국은 구속까지 되게 되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촛불이 얘기하고 있는 민심이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 대표의 이 배임 미수 혐의 바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네. 사장님,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할 생각해.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손 대표가 1년 계약 직후에 정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1년 수입도 뭐 얼마간 보장을 하겠다.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지금 드러났는데 경찰 내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 지은 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민변 회비를 한 15년째 내는 사람이니까 네. 민변을 자꾸 언급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 내부에서 지금 4분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신의 경찰들 3분하고 민변 출신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문을 받았다는 건데, 통상 이런 사건에서 자문을 받는 건 정상적입니다. 경찰 내에도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명백하게 배임이 되는 사건인데 무혐의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으면 그게 확실히 이게 기소가 되는 건데, 결국 미수냐 아니냐 부분이지만, 미수냐 아니냐의 문제. 그렇죠.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용역 일에 업무에 나갔거나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돈이 안 나갔더라도 미수가 되는데, 현재는 제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수로 되느냐 안 되는, 제가 보기에 법원 가서도 이거는 무죄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지 민변 출신 변호사가 이견을 제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찰이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검경이 2번 이제 수사를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경찰 분이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했으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을 송치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주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 중에서 배임, 공갈 이런 사건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에 만약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리면 네. 검찰에서 향후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거에 검찰이 신경 쓴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의 지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말까지 경찰에서 정말 수사를 잘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검찰이 그 당시에 무혐의하는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송치하라고 할 거고요.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파생되는 또 보완 수사 필요하면 또 경찰의 수사지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수사주의를 다시 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부실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너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예단이고요. 무혐의가 아닌데 무혐의를 무조건 송치했다는 그 부분도 예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박정원 대변인, 배임 미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경찰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보통은 검찰로 넘기면 될 텐데, 경찰이 자신 있게 이건 배임 미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검찰에 넘기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돌려보내고 경찰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위가 실명으로 경찰 내부망에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걸고 지금 저런 글을 올렸으리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근데 그 경찰의 그동안의 그 상황을 좀 한번 쭉 돌아보면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언론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몇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들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가 재수사, 보완 수사를 받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도 분명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배임 문제 사실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손 대표와 그 김모 기자하고 오간 문자 메시지만 보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했을 텐데, 저는 일반인이 저런 사건에 걸렸으면 벌써 그 JTBC 회사 내에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았고 아니면 일부는 압수수색까지도 갔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 횡령 혐의로 승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하는 모습 생중계로 연결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일절하지 않고 승리 씨가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더욱더 상세히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씨가 출석을 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과연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무려 2억 원이 넘는 슈퍼카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도심에서 벌였습니다. 이 사람 2억 원이 넘는 슈퍼카로 도대체 경찰과 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걸까요? 먼저 CCTV 영상부터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출발하는 저 파란색 멋져 보이는 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빠른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회전을 했고 지금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마구잡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저 트럭을 정말로 아찔하게 빠른 속도로 피해가는 이 파란색 고급 스포츠카. 경찰은 계속 뒤에서 쫓고 있습니다. 이 화물 트럭과도 부딪힐 뻔했어요. 하마터면. 대낮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낮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가 떠 있는 이 시각에 도로에서 결국 자기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 2대와 부딪히고 스포츠카 일부가 지금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이상한 후진까지 사거리에서 강남 한복판 사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쫓고 있던 순찰차 2대가 앞뒤로 이 파란색 스포츠카를 막아서면서 추격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백희종 반장님. 정말로 광란의 추격전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네, 광란의 추격전이고 광란의 도주극이죠. 도주극? 네. 추격은 정상대로 한 거고요. 그 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 클럽에서 아마 술을 드신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네. 아침 5시 45분에 이 도주가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왔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경찰서 교통경찰. 아니, 바로 저기네요. 학동역 사거리부터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그대로 멈춰서다가 갑자기 유턴하는데 이 도로가 대로입니다. 10차선 도로예요. 엄청 5차선 도로.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6시가 전인 5시 45분쯤에 이제 순찰차가 이를 발견하고 세대가 추격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심에서 13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를 하는데 무려 7번의 신호를 위반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 모니터상 보셨지만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맞아요. 큰 트럭 내지는 많은 그 승용차하고 부딪힐 뻔도 했고 결국은 도주하다가 앞에서 보셨지만은 마세리티 승용차가 수억 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가 폭스바겐인데 이 차도 수천만 원대인데 이 2대 차를 부딪히고 그다음에 뒤따라온 순찰차가 이제 도주로를 맞게 서 있는데 후진을 하고 도망가다가 또 이제 부딪혔단 말이죠. 아, 지금 부딪힌 게 마세라티예요? 네. 아하. 마세리티하고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예. 저게 배상만 해도 아마 수억 원 되는 그럴 것 정도인데 결국 경찰차도 파손을 하고 이 바람에 일반인 마세리티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고 또 경찰관, 순찰차 운전자도 결국은 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폭운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특가법에 이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해서 또 처벌을 받는데 오늘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32세 된 이 남성은 중고 자동차 수입 자동차 딜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0.147이면요. 소주로 치면 4병에서 5병 정도 마셔야 됩니다. 혈중 왜냐면 알코올 농도가 0.147 나왔어요. 네, 아침 5시, 6시가 다 되도록 마신 상태라고 하면 아마 최소한 12시 넘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시간 내지 5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계속 밤새 술을 마신 거군요. 이게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사고를 낸 게 천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운전자가 누구냐가 궁금하고 저 지금 수입 외제차도 상당히 고가의 스포츠카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뭐 하는 분이고 이거 뭐 본인 차입니까? 지금 본인은 이게 리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수입 외제차 딜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의 남성이 밤새 술을 마시고 그것도 직접 또 운전을 하고 요즘 말썽이란 그 클럽 앞쪽에서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인데 결국은 작년에 윤창호법이 발현이 돼서 법이 6월 1일부터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죠. 0.03부터 단속을 하고 0.08까지 이제 그 단속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월 달부터 음주운전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창호법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 우리 돌직구 쇼에서도 음주운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 개념 없는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전 남포운전, 강남의 도주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아마 오랜 시간 구속이 돼서 영어의 몸이 됐을 건데 다행히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 1명과 일반인 2명이 다치는 이것도 큰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본인이 뭐 리스 차량이라고 주장하니까 본인 차 부서진 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 순찰차 부서졌죠. 순찰차 타고 있었던 순찰차 운전했던 경찰관 부상당했죠. 그리고 아까 사거리에서 서 있었던 마세라티 차량 파손됐죠. 그 뒤에 폭스바겐 차량 파손됐죠. 마세라티 운전자 부상당했죠. 그리고 거기에 뭐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공무집행 방해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혐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구속된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0.147이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이.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봤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0.147 정도 되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아, 저렇게 한다? 그렇죠. 굉장히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0.147이면은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에 또 하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유창호법이 있지. 나는 처벌을 크게 받겠네. 그리고 술 안고 대리운전하고 차 놓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그러는데 술이 0.1 이상이 돼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었는데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갔는데 저렇게 음주단속을 하니까 이건 충분히 나가 도망가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더군다나 이 수입차는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는 차라고 본인이 자신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고 있을 거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음주단속에서요 그냥 측정으로 불었다고 한다면 전에 전과가 없으면 벌금 내고 말 거예요. 벌금 내고 말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까지 되는. 구속도 되고 전과도 생기고 향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또 그의 집행유예처럼 계속 달고 다녀서 인생을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어진 경우가 생긴 거죠. 참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인데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스스로 참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게 설계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엔 유명 힙합 래퍼인 정상수 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가 나왔던 이유 1분 30초짜리 CCTV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정상수 씨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래퍼인데 준강간 혐의가 나왔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지난해 4월 힙합 가수 정상수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가 술을 취하자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3일 뒤 이 여성이 내가 가수 래퍼 정상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정 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는데 판결 쟁점은 이 여성이 한거 불능 상태였나 아니냐가 이번에 쟁점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쟁점이 CCTV를 자세히 봤는데 CCTV 속에 여성이 머리카락을 넘겼던 장면이 포착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 당일 정 씨가 집 앞에 도착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던 A 씨를 안은 뒤에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야, 저 만취한 여성한테 어떻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느냐 라고 모두가 다 정상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자세히 보니까 정 씨에게 안겨있는 A 씨 모습이 뭔가 좀 만취한 거 맞아? 라고 좀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타고 내릴 때 이게 정상수가 날 놓치면 어떨까? 이 여자가 한쪽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리고 정 씨가 두 차례 좀 힘들었나 봐요. 자세를 좀 이렇게 고쳐 잡을 때도 동일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게중심을 이 여성이 딱 잡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이 본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서 귀 뒤에 딱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법원은 이 여성의 손동작은 머리카락이 얼굴과 귀를 가리게 된 어떤 그 미세한 어떤 그런 느낌적인 그 촉감을 정확하게 느꼈다. 그러면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귀 뒤에 고정을 한 게 세밀한 동작으로 보인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잠결에 무의식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도 있습니다. 항거불능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22분. 이 여성이 정 씨 집에 들어갔다가 6시 53분에 성관계 이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시점이 아침 7시 15분. 그러니까 22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친구와의 통화를 상당히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상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백주정 팀장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게 이 무죄 판단까지 이끌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네, 이제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중간간 소위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이 성폭행을 한 부분인데 이 사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고소인, 특히 여성이 내가 술이 만취돼 있는데 남성이 나를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미세한 촉감을 법원의 판사님이 이제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예. 자, 안겨가는 사람이 소위 심신상실 상태, 만취 상태에서 남자에게 안겨가는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머리카락을 느낄 정도로 술이 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귀 뒤로 넘겨서 고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이 있죠. 또 안고 가는데 팔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 먼저 이 정상수, 힙합 래퍼인 이 정상수 씨가 클럽에 있는데 이 여성분 20대 초반에 이 여성이 먼저 다가와서 방송에서 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요라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같이 마셨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시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바코드, 물품 보관함에 바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소위 말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중간간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나는 술이 취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무고를 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일부러 CCTV 있는 곳에 가서 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갈 때 안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일선에서 경험을 보면 이제 좀 여기서는 좀 네가 걸어가 그러면 자기가 먼저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재판에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소위 항거불능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지금 CCTV에 노출이 된 걸로 봐서 저는 이 객관적으로 일선 수사 경험칙상 보면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분석이 됩니다. 예, 정확한 판단, 법원의 판단에 찬성을 한 입장인데 혹여나 법원이 잘 판단을 했겠지만 혹여나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너무 남자들의 시선으로 남자한테 좀 유리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특히 이제 취한 여성이 CCTV 보면 굉장히 비틀거린다랄지 아니면 부축해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면 일반적으로 중간간접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일단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수 씨가
안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가 굉장히 취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 이것은 취했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죄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성관계 이후, 그러니까 성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합의한 성관계고, 피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나는 술에 취해서 정화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을 믿냐에 관한 싸움이죠. 예. 그런데 피해자가 성관계,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 한 다음에 22분 정도 지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술에 취했다고 하면 뭐 술에 취한 상태에 전화할 수 있죠. 근데 전화의 그 내용 자체가 술 취한 사람의 어떤 전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관계 이후에 어떤 피해자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행위들에 좀 중점을 뒀지 않았나. 단지 아까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이제 그런 것은 더 중요한 다른 증거에 비해서는 좀 부수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정상수 씨가 이걸 갖고 무고로 또 역으로 여성을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성관계 하는 것은 뭐 둘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는 나는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고, 남자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무고로 고소한다더라도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사실은 차치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인정이 되니까 그건 피해자로서 또 가해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고로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여성이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걸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깨서 알았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현장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강력한 또 어떤 저항이나 반항이나 항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수 씨에게 휴대폰을 빌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행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신상실 상태, 한거불능 상태에서 22분간에 걸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를 알고 나서 다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심신상실 상태나 한거불능 상태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피해자, 고소인 쪽이 주장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판사님들에게 아마 인지가 돼가지고 결국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수가 이번 1년간의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그 여성이 술에 취한 연기를 했든 아니든 간에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뭔가를 몹쓸 생각을 마음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뭐 용납돼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잭스키스 출신의 강성훈 씨가 오늘 하플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는 영화 배심원들이 오늘 하플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 씨, 그 네 번째는 법원의 사진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잭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과거 팬들을 상대로 미인대회를 열었던 사실이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팬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강성훈이 대인 활동 당시 창당한 팬클럽에서 미인대회를 열어 팬들의 외모의 급을 나누는 가히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한 거예요. 키는 165cm 이상, 몸무게는 50kg 이하, 머리는 긴 머리. 이런 식으로 강성훈 씨가 이상형을 말하고 해당 조건에 안 맞는 팬들은 탈락시켰다는데요. 뽑힌 팬들은 기념으로 강성훈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는, 한마디로 강성훈의 이상형을 뽑는 흡사 미스코리아 대회였다는 주장. 앞서 강성훈 씨는 후배 아이돌 가수들에게 요즘 아이돌이 정말이지 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해서 대중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야, 근데 요즘 아이돌 못생긴 것 같아. 난 제작하면 얼굴 보고 아니 연예인이 좀 괜찮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피부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아우라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후배 아이돌 가수의 외모 지적에 이어서 팬들의 외모까지 평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사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강성훈 씨는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강성훈 씨가 어제 오늘 박성윤 기자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요즘 아이돌들 정말 못생겼다. 감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 올랐는데 오늘은 팬들을 상대로 키 165cm 이상의 몸무게 50kg 이하의 긴 생머리 뭐 이런 조건에만 드는 사람들을 갖고 미인대회를 열었다. 의자왕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논란의 여지가 커지는 거죠. 일단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팬들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요. 그 대신 연예인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상황에서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이든 다 해도 팬들이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본분을 잊고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팬의 외모를 자기 취향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행동을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면 강성훈 씨는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강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고요. 저 최근에는 그 매니저와 폭행 시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일었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지지를 보내왔지만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 팬들은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심지어 팬들과 갈등하는 상황도 계속 빚어왔었거든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훈 씨가 밝힌 조건대로면요, 현 대변인 키 165cm 이상이면 상당히 그래도 여성치고 신장이 있는데 몸무게가 50kg 미치면 뭐 최소 영양실조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요? 영양실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승리 단톡방 사건도 보면서 연예인들의 어떤 인식, 사고, 평소 행동 이런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있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그럼 굉장히 저는 뭐 성인들보다 청소년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딸들도 항상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산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연예계를 사지고 있지만 어떤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또 어쨌든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다시는 이런 활동 못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악플도 공교롭게 이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심원들에 출연한 배우들이 탄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고 게다가 이를 위해 경호원들이 일반인들의 차를 막아서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서 논란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지난 12일 오후 무대 인사차 들른 대구에서 검은색 카니발 차량 2대와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한 것. 해당 차량에는 연예인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불법 유턴을 위해서 경호원들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다른 일반인 자동차들의 운행까지 막아섰습니다. 불법 유턴한 차들은 도로 2차선에 정차까지 하면서 이 일대가 6분간 통제됐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법 위에 연예인이 있느냐 하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영화 배심원들 측은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며 주의하겠다라고 짧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배우 김희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연예인 차량에 일침을 가해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MBC 지하주차장의 토요일 풍경은 불편하다라면서 자동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차량 번호를 공개하고 신고 조치하겠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연예인 차량에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에 누리꾼은 개념 있는 배우의 개념 있는 일침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차 번호가 아니라 어떤 연예인 차인지 공개하라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구청에 신고하면 되지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김弁박사님 영화 배심원들 그 소속 연예인들 7명이 뭔가 시사회에 좀 늦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상황은 이해하는데 그 앞에서 뭐가 아무리 급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지. 다른 사람들 왕복 6차선 일반인 차량들은 그럼 안 급합니까? 다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불법 유턴하고.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막아서는 모습까지 보니까 현장에서도 시민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쾌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시사회 자리에서 아마도 무대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군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급하게 좀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배심원들이 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로 볼 수 있고요. 뭐 문소리 씨 등 유명한 배우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저 영화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시사 상황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감정을 느끼기 위한 영화인데 딱 저렇게 보이고 있는 갑질 행태를 보면서 저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네. 저기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하게 법을 위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분명히 느꼈을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저기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런 재판을 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의식을 좀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씨 얘기에 댓글 달았던 것처럼 아마 저렇게 글 안 올리고 신고를 구청에 바로 했으면은 김희성 씨에 대해서 되게 비난의 소리가 그 가수 사회에서 많이 있었을 거니까 일단 한번 저렇게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연예인들 굉장히 청소년들 그 생활이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일종의 무슨 특권층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그런 걸 보고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들 그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그 자기 팬들을 앞세워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본인들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네 번째 하플의 주인공은 모두 다 승리 씨입니다. 성접대뿐 아니라 직접 성매수까지 한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놓인 승리. 경찰 조사 결과 승리가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최소 3차례 이상 성매수를 했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집에서 성매수를 이렇게 했다는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것. 이에 승리는 성관계 했다.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다. 성매매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혐의를 강하게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경찰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라던 그 여성들에게 승리가 돈을 건넨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결국 승리의 이 해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승리가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상황입니다. 이 승리에게 가해진 혐의들은요,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 등등입니다. 경찰은 승리를 18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4개입니다.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승리의 출석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김관삼 변호사님, 승리에 대해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2015년에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본인의 집에서 그 한 해 동안 3차례 이제 여성 종업원들,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서 성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승리의 해명이 우리는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었던 거예요? 성매수한 건 이제 새로 나온 범죄 사실이죠. 그래서 본인은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건 성매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성매매라는 것은 어떤 성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성매매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승리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들에게 돈이 갔다는 거죠. 알고 지내든 모르고 지내든 돈을 줬다면 그렇죠. 성매매다. 성매매 시점에서 돈이 갔기 때문에 이제 성매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지만 뭐 뚜렷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불법 동영상 촬영물이랄지 최재원 씨와 정준 씨와 관련된 특수강간 이런 건 나왔지만 버닝썬 자체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러면 가장 핵심 인물이 승리인데 승리는 처음부터 조사할 때부터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뭐 제가 볼 때는 성매매 자체도 경찰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부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하는 기간과 횟수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승리가 과연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그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4개인데 일단 뭐 성매매 알선과 관련돼서는 2015년도에 일본 사업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인데 그 부분이 사실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전과가 없고 또 영업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속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매수와 관련된 부분도 초범인 경우에는 상당히 반성문 받고 기소유예로 또 대부분 처분을 해요. 그다음에 19인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몽키 뮤지엄을 유흥업소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에서 가장 판단이 되는 것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횡령한 금액이 5억 3천인데 그 5억 3천을 정말로 횡령을 했느냐. 횡령 때문에 금액이 크죠. 그러면 이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명이 된다고 하면 뭐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김배현 박사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승리 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접대 한 것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호텔에서 그런 성접대가 있었는데 그 호텔 숙박비를 승리가 그것도 YG 법인카드로 긁고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나니까 나는 카드만 긁었을 뿐 그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 진술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승리 본인도 그날 그 밤에 그 호텔에서 투숙했던 사실이 확인됐고 성매매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도 줬고 뭐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장에 적시된 상황들은 승리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적시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팔라원에서 승리의 생일 파티를 보게 됐을 때 유흥업소 업소들이 같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이 팔라원에서의 생일 파티 때문에 결국 버닝썬에 대한 결의대회와 같은 성격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 승리의 구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만 바탕으로 영장이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핵심은 변호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5억 원이 넘는 버닝썬에서의 횡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으로 시작된 이 버닝썬 사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됐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때문에 결국 같이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친구들은 줄줄이 다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승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 아직 훨씬 더 심각하게 밝혀져야 되는 대목들은 버닝썬 안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마약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에 대한 행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승리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영장이 적시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승리의 영장 발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버닝썬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만약의 경우에 오늘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승리 씨가 반드시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대변인 변호사님이시니까 영장 어떻게 예측하세요?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말씀처럼요. 아마 제일 중요한 혐의가 지금 횡령 부분이고 그 다음은 아마 이제 불법 촬영물 유포가 될 것 같은데 앞에 구속된 분은 대부분 이제 특수강간 혐의로 됐어요. 지금 승리 부분은 18번 소환했는데 지금 혐의가 200장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결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증이다. 그렇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죠. 핵심적인 증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다 한 건데 지금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뭐 경찰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 아닌 거예요. 왜냐면 18번 갔다는 거는 이제 소환에 성실히 응했다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지금 계속 그 혐의는 많지만 사실은 구속에 힘들 수도 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로 가서 아주 뭐 경찰 유착이라는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박소영 기자. 경찰이 자기 수사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경찰 수사권 얘기까지 지금 조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고 이번만큼은 이 버닝썬을 계기로 그 유흥업소 또 연예인과 그 경찰관의 뭔가 검은 유착 같은 것이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게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해서 각종 MD들도 조사를 받고 MD들은 그 일부 MD들은 또 양성 반응까지 나와서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정작 이 버닝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이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영장에도 이 혐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좀 회의적인 것으로 걱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200페이지, 그러니까
또 되는데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승리 씨가 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만으로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승리와 관련된 소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 때문에요. 일요일 아침 그 쇼핑몰이 많은 광주 광산구 도로가 통제가 됐답니다. 바로 이 새끼오리들, 오리 새끼라고 하면 또 어감이 그러니까 새끼오리들 때문인데 연예인들 때문에 도로가 멈춘 게 아니라 새끼오리들 때문에 이 쇼핑몰 나들이를 했던 이 왕복 10차로의 시민들 차량이 모두가 다 멈춰섰고 경찰들은 일일이 용문을 모르는 운전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새끼오리들이 지금 건너고 있어서 엄마 따라서 좀 통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일이 지금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사연인즉슨 어미오리가 3년 전 이 인근의 아파트 옥상으로 날아들었는데 새끼들을 겨우내 부화해서 키웠는데 이 자연의 풍습 때문에 20층 옥상에서 새끼들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엄마 오리는 또 다시 20층 옥상에서 그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시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20층 옥상에서 1층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대피로를 타고 탈출한 오리들이 길을 건너서 있는 이 저수지까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 출동을 해서 10차선 왕복도로를 마지막 새끼 오리까지 무사히 엄마 따라서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통제해주는 일이 지난 12일 발생했기 때문에 12마리의 새끼오리 14마리가 모두 다 10차로 왕복 10차로 차선을 안전하게 건넜고 엄마와 함께 지금 저수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론까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이런 일로 막아야지 연예인들 지나간다고 도로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예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가 더욱더 세게 돈 짚고 날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